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주식인사입니다. 네, 오늘은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어찌 되었던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주식하고 연관돼서 생각을 해보면은 금리가 아래로, 그러니까 인하될수록 주가는 오른다는 단순한 진리가 있지만 지금 상황은 좀 다르죠. 현 상황과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금리가 내려가지고 주가가 오른다라는,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은 금리를 인하하면은 시중에 자금이 풀리게 되고 그 자금이 투자로 이어져서 주가가 오른다라는 아주 간단한 명제가 성립이 되었는데, 이거는 고전이죠. 고전적인 경제학이었고 이제는 뭐 되게 많은 변수들이 생겼죠. 이번에 금리를 인하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성장입니다. 저성장. 뭐 이 저성장의 원인으로는 뭐 첫 번째가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두 번째가 일본의 수출 규제.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기준금리 인하돼가지고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흐를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지수가 흘러갈지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기준금리가 0.25bp 떨어지면서 1.5 이렇게 기준금리가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거의 8개월? 반년 만인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내리는데. 뭐 이 중간에 유럽 미중 무역 전쟁도 있었고 일본의 수출 규제도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1분기 성장률이 투자를 너무 안 한다. 지금 이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뭐 한국은행에 있는 머리 좋은 분들이겠죠. 네,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요때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요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때가 언제였어요? 가장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극심할 때, 둘이 뭐 미국에서는 3천억 달러 규제를 한다. 1차, 2차, 3차 나눠서 막 했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뭐 콩을 수입 안 하겠다. 그리고 우리도 같이 맞불 작전을 놓겠다 하면서 가장 극심하게 무역전쟁에 격화되어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이제 경제 상황이, 경제 성장률이 좋아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패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인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 기준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좀 타개하고자 우리도 미국에 발맞춰가지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라고 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2018년이어가지고 지금 조금 다른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2.5bp 해가지고 요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고금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한테 금리를 인하하라 압박을 넣고 있고, 파월 의장도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아마 0.25bp 인하해가지고 아무래도 2.0%에서 한 2.25%로 낮아질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다. 이렇게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여전히 금리가 한 0.5% 조금 안 돼요. 0.5%에서 한 7.5, 0.75% 이 정도의 금리 차가 나고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말이 많았었냐 생각을 하면은 외국인 자본이 이탈을 할 것이다
외국 자본이 이탈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더 죽을 것이다. 우리나라 투자가 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가 죽어가지고 그런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성장률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겠지만 지금 잠재 성장률이 이번에 2분기 반기에 2019년 이제 2.5% 이때 나온 자료는 2007년 자료인데 2007년 자료 예상치 2.8%보다 0.3% 내린 2.5%.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3%대의 성장이 깨지면서 2.5%로 낮았습니다. 뭐 가장 큰 원인으로 보면은 1분기 경제 성장률, OECD 22개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인데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최하위 22개국 중에 최하위 마이너스 0.34%를 달성하면서 1분기에 손해본 거, 그러니까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요것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분기 때는 우리가 2.8% 정도 GDP 성장률을 보면은 GDP 성장률을 2.8%로 예상했어요. 1분기 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0.34%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 한 해 2019년 성장률을 재조정하면서 2.5%대까지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GDP가 왜 이렇게 계속 낮아질까? 이거를 보면은 대외적인 이유들 많이 있죠. 대외적인 이유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계속 뭐 요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년대 고성장기, 그리고 8에서 90년대 고성장기, 그리고 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좀 중성장기, 이때 그리고 IMF도 터지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고성장 시대에서 조금 성장이 더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대에 한 4%, 거의 한 5% 정도라고 저는 봐요. 5% 정도 봤고, 그리고 2010년대 이후부터 3%대 저성장기가 오면서 2019년 현재 2.5%라는 정말 이제 저성장기죠. 이제는 초저성장기가 와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뭔가 대책이 필요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일본은 아베노믹스 하면서 2012년부터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도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했죠.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양적 완화했던 가장 큰 이유는 생각해 보면은 리먼 사태죠. 리먼 사태를 통해 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돈을 찍어내면서 리먼 사태를 극복했었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와 사이가 안 좋은 일본의 예를 저는 좀 들어볼까 해요. 왜냐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할 때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한 일본보다 한 경제가 10년 정도 뒤처지지 않았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예를 좀 들어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본 니케이 지수 차트예요.
일본 니케이 지수 차트인데 요때가 한 2013년, 요때가 2013년이고 한 요정도가 2012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13년, 여기가 한 12년, 여기겠네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아베노믹스 돈을 무진장 찍어냈죠. 돈을 무진장 찍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베노믹스를 통해 가지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니케이 지수만 보면은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정말 성공했고 그리고 경제를 살려놓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에요. 2010년도 자료긴 한데 그래도 이 200% GDP 대비 200%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이게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아직 이 정도 떨어져가지고 200% 간당간당하게 위에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야 기축통화. 그러니까 전 세계 공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쓸 수 있는 통화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할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이 크죠. 일본의 엔화는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이 크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환율이 막 미친 듯이 뛰죠.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요런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런 특수성이 있어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 타격이, 나라의 타격이 그닥 크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달러화랑 보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조그마한 문제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환율을 보이면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기보다는 통화 정책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는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양적 완화는 거의 불가능하고 거의 한다고 했을 때 통화 정책 그리고 국채 발행 그리고 추경 예산 요 정도로 요런 세 가지의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국가 경제를 이룩하는 모습인데, 이번에 통화 정책을 썼어요. 이번에 통화 정책을 썼습니다. 바로 기준금리 인하죠. 니케이처럼 우리나라 지수가 급 반등하면서 상승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예전 박스피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까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때가 리먼 사태, 그리고 요때가 이제 박스피죠. 그 유명한. 그리고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요렇게 뭐 여러가지 상승 원인이 있겠지만 뭐 반도체 화랑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상승으로 2607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하락했죠. 생각해보면은 당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가격이 꺾이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우리나라 경제에서 거의 3할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가격이 꺾이면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 또한 하락하게 되었고, 전 박스피였던 요 2100선 꾸준히 2100선에서 2000선 요 사이에서 다시 한번 박스피를 그어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져요. 지금 상황에서 딱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돌파, 해결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반도체 문제도 보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 쉽게 풀어질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뭐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도 안 되지만 빨리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도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 슬슬 오고 있고, 그 반도체 다음으로 성장 동력을
제약 바이오 쪽으로 2017년, 2018년 잡았는데 오히려 뭐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약 바이오 쪽에 힘을 주기에도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쪽에 더 집중을 하면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새로운 공장을 만들겠다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 기인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어찌되었던 반도체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SSD 저장장치 가격이 한 25% 정도 상승했다라는 말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은 있지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 그래가지고 2100에서 2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박스피가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오래 갈 거냐 오래 가지 않을 거냐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못해도 한 3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3년에서 5년 이 정도는 갈 것이라고 박스피를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 뭐 이제 4차 산업으로 뭐 우리나라가 지금 밀고 있는 수소차가 갑자기 성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주가를 봤을 때 코스피만을 봤을 때는 2100에서 2000 요 포인트 안에서 쭉 계속 횡보하는 박스피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준금리를 통해서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조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은 좀 빠르게 해야 하는 그런 장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조그마한 이슈에도 막 어떤 종목이 막 툭 튀어 올라가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한 장세가 다시 도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